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애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온라인 게임 개발 회사에서 서버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는 최흥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MVP로서 활동하고 있는 MVP 새내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내년에 출시될 비주얼 C++ 10의 가장 큰 픽처 중에 하나인 C++ 공엑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C++ 공엑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C++ 공엑스라는 것은 C++ 언어의 새로운 표준을 뜻합니다. 현재 C++ 공엑스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2010년 이내에 표준을 확립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지금 화면에 놓은 것처럼 C++ 공엑스의 새로운 표준에는 아주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010년 이내에는 표준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 공엑스의 새로운 기능에 의해서 C++ 사용이 편해졌고, 그리고 언어의 표현력이 정제되었습니다. 또한 성능 향상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비주얼 C++ 10은 베타 1까지 나와 있는데, 이 베타 1에는 C++ 공엑스의 모든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지는 않고 오토, 스태틱 어절트, 알베럴 레퍼런스, 람다라는 큰 4가지의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토는 변수 정의 때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토는 컴파일 타임 할 때 그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오토를 사용하면 템플릿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간편해지며 코드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보통 제가 npc name이라는 변수를 정할 때 이 npc name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캐러트 포인터나 스트링한 것을 타입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토를 지정을 하면 컴파일 할 때 가장 가까운 캐러트 포인트로서 타입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STL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STL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는 어떤 컨테이너의 이터레이터의 처음값과 마지막을 가져올 때는 긴 단어를 입력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토를 사용하면 이렇게 짧게 입력으로 끝납니다. 오토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컴파일 타임 때 타입이 결정이 되므로 이렇게 저희가 오토 이터레이터 하면 컴파일을 되면서 이 이터라는 변수에 가장 알맞은 타입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오토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 오토의 유형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오토가 람다나 다른 것과 결합됐을 때 그 오토의 유용한 장점을 아마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프로그래머들은 딴 거 다 필요 없이 이 오토에 의해서 STL 프로그램이 상당히 간편해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틱 어절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절트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어절트는 논리적인 오류 찾기로서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서 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때는 에러 창을 띄워줍니다. 그러나 스태틱 어절트는 이 어절트와는 약간 다른 부분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어절트는 런타임 때 오류를 찾아주지만 스태틱 어절트는 컴파일 시점에서 그 오류를 찾아줍니다. 사용 방법은 어절트와 똑같은데요. 이제 검사 조건식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고 두 번째는 에러 메시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태틱 어절트에 대한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스태틱 어절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큰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빌드가 끝났는데요. 빌드 지금 오류 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에러라고, 에러 맥스 레벨이라고 이렇게 제가 만든 에러가 지금 출력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컴파일 시점에서 제가 만든 오류를 잡아내는데, 이 오류가 보면 오류는 제가 맥스 레벨이라는 상수를 120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죠. 그러나 저는 이게 맥스 레벨이 100 이하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120은 100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류창에 보면 또 특징이 더 있는데요. 이 화면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비주얼 C++ 10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텔리센스의 큰 변화인데요. 이렇게 빌드를 하기 전에 먼저 오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면
아마 이 기능은 C샵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점 C샵 뭐 3.0이나 2.0 이쪽에서도 본 기억이 있을 건데요. 그때 당시에 C++는 이런 기능이 지원해주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 넣을 비주얼 C++ 10에서는 이런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빌드를 하지 않아도 빌드 이전에 에러를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간단한 예제를 보고 스태틱 어저스트가 얼마큼 도움이 될까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만약에 템플릿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 경험이 있다면 이 스태틱 어저스트에 의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템플릿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보통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데, 이 라이브러리는 제작자가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제한을 걸어줄 때 그 스태틱 어저스트로 그 제한사항을 걸어준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실행 도중에 그 어떤 버그가 나므로부터 이 제한을 알기 이전 이미 빌드를 하면서 그 제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베럴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알베럴 레퍼런스를 보면 어찌 보면 C++라는 언어에 대한 큰 장점과 단점이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알베럴 레퍼런스에 의해서 C++ 장점 중에 하나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C++ 언어의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 복잡함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성능이 증가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복잡함이 증가되었는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사용법 먼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 기존에는 알베럴 레퍼런스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참조로 가지고 그냥 이 참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앰퍼센트를 하나 붙여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알베럴 레퍼런스는 앰퍼런드가 하나 더 붙여서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알베럴 레퍼런스에서 앞서 이야기 들었듯이 프로그램의 성능이 좋아졌고 낭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성능이 좋아졌을까요? 이 성능이 좋아진 이유는 무브 세밍텍스라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아마 알베럴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 검색을 해보시면 언제나 같이 꼭 나오는 단어가 무브 세민틱스입니다. 먼저 알베럴 레퍼런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C++에 원래 상승자라는 거 있는데, 이 상승자가 하나 더 늘었고 연산자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먼저 무브 상승자라는 게 새로 생겼고 무브 대의 연산자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브 상승자와 무브 대의 연산자는 암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복사 상승자는 만들지 않아도 기본으로 만들어주는데, 무브 상승자와 무브 대의 연산자는 암묵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 상승자와 대의 연산자는 무브 상승자, 무브 연산자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무브 세먼틱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복사가 아닌 메모리 상에서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제가 복사 상승자나 대의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 클래스의 멤버의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그러나 무브 상승자와 무브 연산자를 사용하며 무브 세먼틱스에 의해서 복사가 아닌 메모리 상에서 이동을 합니다. 또한 C++01의 STL에는 무브 세먼틱스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하면 비주얼 C++10에서 이전에 만든 소스를 그냥 그대로 빌드만 하더라도 성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브 상승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보면 네임에서 보면 이렇게 메모리의 주소를 넘기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입력된 객체에 대해서는 그 네임에 늘 값을 대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브 연산자도 무브 상승자와 같이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넘기고 있고, 그리고 들어온 파라미터 객체는 이렇게 늘 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브 상승자와 무브 연산자는 보면 복사가 아닌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대입함으로써 일단 새로 메모리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입한 파라미터 객체의 이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메모리 생성과 해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특히 멀티코어 시대에서는 메모리 할당과 메모리 해제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즉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동기화를 함으로써 멀티코어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무브 생성자와 무브 연산자에 의해서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써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비주얼 C++ 10 베타1에서 베타1에 STL이 이미 다 적용이 됐다고 했는데요. 자, STL 그 벡터의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알베르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TL에서 근데 만약에 알베르 레퍼런스 사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인데, 먼저 벡터를 예를 들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벡터를 만들 때 일정 크기가 지정이 됩니다. 만약 일정 크기가 16개라면 16이라면 제가 16개의 엘리멘트를 넣고 있는데 다음에 17번째 엘리멘트를 넣을 때는 벡터에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16개에서 32개로 2배로 확장이 되면서 그 기존의 16개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것들의 공간만 커지는데 굳이 복사는 할 필요가 없죠. 사라질 것이 아닌데 그냥 메모리상에 이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알베르 레퍼런스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복사가 아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정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정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데이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리를 이동할 뿐이지. 이럴 경우에도 복사가 아닌 메모리상에 이동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한 스트링의 결합 같은 거, 보통 스트링과 스트링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임시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임시 객체를 만들 때 당연히 메모리 할당과 또 임시 객체가 사라지는 해제가 하겠죠. 그러나 알베르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메모리 생성과 해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낭비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복사 생성자는 무브 생성자보다 우선시 되고 대입 연산자는 무브 연산자보다 우선시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MPC3에 MPC2 객체를 넣었을 때 이제 대입 연산자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제 MPC2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베르 레퍼런스가 적용되기를 바라는데 우선도에 의해서 대입 연산자가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std move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대입 연산자가 아닌 move 연산자가 적용되도록 해줍니다. 알베르 레퍼런스에서는 move 세민틱스 이외에 퍼펙트 포워딩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우트라는 템플릿 함수가 있고 또 그 아우트라는 템플릿 함수 위에도 in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아우트 함수에서 in 함수를 호출할 때 만약에 아우트에 그 일반적인 변수를 파라미터로 인자로 넘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수값을 넘길 때는 지금 아래 화면에 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하나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템플릿 중복 정의를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닌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이 순수도 서로 제각각일 때는 템플릿 함수를 중복해야 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도저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지죠. 이럴 때 알베르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드를 보면 이제 아우트에서 알베르 레퍼런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앞서 코드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만 에러가 없이 쉽게 컴파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알베르 레퍼런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이 많을 건데요. 뭐 말보다는 하나의 코드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코드를 보면서 알베르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에 보면 캐스트 인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캐스트 인포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캐스트 인포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처럼 뭐 생성자를 다 정의를 했습니다. 소멸자도 정해있고요. 그리고 복사 생성자, 뭐 대입 연산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무브 생성자, 무브 연산자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알베르 레퍼런스의 차이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무브 생성자와 무브 연산자는 작동이 안 하도록 if 프리프로세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사용하면 이제 무브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파일에서 이제 define enable move라는 걸 지금 주소로 처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봤던 거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보면 다 생성자를 만들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클래스가 죽을 때 다 메모리를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베르 레퍼런스가 작동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 놓습니다. 주석을 풀어놔야지 제가 여기 정의한 무브 생성자와 무브 연산자가 작동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현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브 생성자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에는 소멸자가 호출될 때 할당한 변수가 4개가 해제되었지만 지금 3개만 해제되었습니다. 즉 이 차이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때는 할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예제에서는 무브 생성자가 호출되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았고 무브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할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당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제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클래스가 소멸될 때 해제는 3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std move도 한번 볼까요? std move를 사용해야 될 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사 생성자와 대의 연산자가 무브 생성자나 무브 연산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때 무브 생성자나 무브 연산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현재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보면 캐스터 6과 캐스터 5를 만들어 놨는데 이 캐스터 5에 캐스터 6을 넣습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한 거는 대의 연산자가 아닌 무브 연산자가 작동되기를 바라겠지만 실행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까지 보여야겠지만 당연히 이제 대의 연산자가 발동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딜리트를 2개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우선순위를 역전시키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std move입니다. 이번에는 std move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move 연산자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클래스가 소멸될 때도 딜리트는 한 번밖에 작동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알베르 레퍼런스를 또 장점 또 사용하면 좋은 부분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긴 코드를 줄인 건데요. 만약에 어떤 XML을 만드는 클래스가 있을 때 이 XML 클래스에서 XML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넣으면 일단 스트링에 넣겠죠, 이게. 그리고 이 스트링 값을 저렇게 get XML context 라는 함수에서 이 스트링 데이터만 얻고 오고 싶을 때 만약에 알베르 레퍼런스를 쓰면 복사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알베르 레퍼런스가 없으면 만약에 이게 놓은 파라미터는 XML 콘텍스트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std move를 사용하면서 복사가 아닌 메모리상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복사 생성자를 그대로 사용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데이터량이 많았을 때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을 때는 복사가 아닌 메모리상의 이동이 알베르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상당한 성능적인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네 번째로 람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람다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익명 함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람다식, 람다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C샵을 사용하신 분들은 C샵 3.0에서 람다라는 것을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리고 링큐를 또 사용하신 분들은 이 링큐에서 람다를 사용하면 링큐 사용법이 얼마나 간단해짐을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C++에서는 STL을 사용할 때와 템플릿을 사용할 때 이 람다를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이제 람다 사용 방법을 좀 이야기를 보면 대괄호에 파라미터를 넘기고 그리고 식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int 값에 50을 더한 후 반환한 람다 함수를 만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파라미터와 반환값이 같을 때는 이렇게 반환 자료형을 넣어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파라미터와 반환값이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불린이라고 꼭 그 반환 자료형을 꼭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반환값이 없을 때는 앞서 첫 번째와 같이 이렇게 반환값을 정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로저인데요.
클로저의 목적은 람다 함수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익명 함수, 즉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밖에 있는 부분을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람다 함수를 사용했을 때 분명히 람다 함수 밖에 있는 변수를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만약에 접근한 변수에 어떤 변화를 줬을 때 람다 함수가 끝났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랄 수 있겠죠. 이때 클로즈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람다 함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이 토탈 머니원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람다 함수에서 이 토탈 머니원에 머니를 플러스하고 이 람다 함수를 끝나고 놓으면 토탈 머니는 처음에는 0이었지만 아마 이 머니 값이 더한 값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클래스 멤버 내에 프라이빗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람다는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 프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람다도 이제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제가 람다를 이야기할 때 람다를 사용하면 STL이나 템플릿 편에서 상당히 편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STL에서 어떻게 편해지는지 볼까요? 한번. 저희가 STL에 보면 컨테이너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특히 알고리즘에서 조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자를 사용할 때는 기존에서는 이렇게 조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find die use라는, 즉 이 함수는 이제 use라는 격체 중에서 죽은 use를 찾아내겠다는 뜻인데, 위에 보면 find die use라는 함수 격체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자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함수 격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귀찮아서 때로는 알고리즘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트 대신 이제 람다를 사용하는 걸 볼까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부분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겠죠. 앞에는 이 부분에 펑트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분명히. 스트럭처를 사용해 가지고 find die use라고. 그런데 람다를 사용하면 이렇게 람다로 간단하게 한 줄을 정의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에 이제 펑트를 사용한 같은 경우는 제가 실행을 해보지만 아마 그 코드를 보시면 어떤 값이 나올지는 쉽게 아실 거고요. 이렇게 람다를 사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는 나오는데 펑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비교하면 람다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주를 파라미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환값을 정의하고, 그 내가 원하는 기능이 되도록 구현을 했고, 그러니까 한 줄을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 람다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앞서 말씀 크루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크루저는 아까 앞서 보여준 코드가 거의 똑같은데요. 이제 포이치라는 STL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또 여기도 당연히 조건자를 펑트를 만들 필요 없이 람다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클로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펑트에서는 이 람다에서 정의하지 않는 변수, 그 외부 변수인 토탈 머니 원에다가 이 머디라는 값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이제 이 더해진 값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이게 토탈 머니에서는 0이지만 람다를 사용할 때 머디를 넣었죠. 그 머니에서 4157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STL 벡터에서 100, 4057을 넣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또 설명 안 해준 거인데, 또 이 부분 또 하나 좀 자세히 봐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는 이제 포인트를 참조를 넣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조가 아닌 포인트를 넣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 포인트와 참조는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죠,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참조가 아닌 포인트를 넣을 때도 위에서 참조를 넣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클로저 사용의 두 번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클로저는 아까와 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앞서 데모에서는 이 부분에서 토탈 머니 원이라고 변수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요. 이번에는 변수를 지정하고 그냥 이렇게 앰퍼센트라고 참조라고만
딱 값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실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과에 보면 토탈 머니 원이 5108이 됐고, 그리고 토탈 빅머니가 5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이 람다 함수 밖에 있는 토탈 머니 원과 토탈 빅머니의 값에 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차이는 뭐냐면 앞서 데모에서는 이 부분에 명확히 이 람다에서 접근할 변수의 이름을 넣어줬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을 때는 람다 외부에 있는 모든 변수에 다 접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앞서 사용한 것보다는 사용방법이 되게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만약 앞서 데모에서는 내가 처음에는 뭐 토탈 머니 원만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뒤에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지금과 같이 뭐 토탈 빅머니가 생겼을 때 또 그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귀찮아서 뭐 일반적으로 아마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면 뭐 앞으로 다른 변화가 생겨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사용하실 때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변수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절대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게 그 특징이 됐지만, 이번에는 어떤 변수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람다 함수가 접근하면 안 되는 변수를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또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페니스는 이 부분이 편하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람다에서 크루즈를 사용했을 때는 가능하면 그 특징 변수를 사용할 걸로 가정했을 때는 딱 그 변수만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에 람다 넣기로 이제 벡터라는 컨테이너에 람다를 넣어서 그것을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벡터라는 컨테이너에 람다를 넣기 위해서는 먼저 펑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펑트를 사용한 벡터를 하나 정의한 이후에 그 벡터에 람다 함수를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값을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결과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람다 함수에서 100을 리턴하는 걸 있었고, 그리고 200을 리턴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결과값에는 보면 당연히 람다 함수가 그대로 작동이 돼가지고 100과 200이 출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 코드 자체는 아주 간단한 코드죠. 그렇지만 이 코드에 나왔던 것을 다른 데 적용할 때는 람다의 사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진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6번째 데모는 이제 클래스에서 람다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클래스가 지금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올샌드라는 또 멤버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샌드에서는 뭐 앞서 제가 만든 람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샌드라는 프라이빗 앱을 쓸 거예요. 이제 올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올샌드를 보면 이 올샌드에서는 클래스 멤버에서 지금 내가 람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샌드라는 이 프라이빗 멤버를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클로즈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디스라는 걸 넘깁니다. 즉 클래스 멤버에서 람다를 쓸 때, 그리고 또 이 람다가 클래스의 다른 멤버를 접근할 때는 이제 디스라는 걸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디스를 넘겨준다는 거 말고는 뭐 앞서 사용했던 람다와 똑같죠, 보면 사용 방법이 돼요. 그럼 결과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보면 뭐 샌드 패킷을 본다 10, 32, 24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예, 이 샌드라는 것이 그대로 호출된 거죠. 아까 지금 이제 제가 이 벡터에 10, 32, 24를 넣어가지고 포지션을 해서 하나씩 사용하게 된 거죠. 또한 람다는 아마 람다를 보실 때 아마 재기호출까지 생각 안 하실 건데요. 또 람다는 재기호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또 람다를 재기호출까지 사용한다면 람다의 사용 범위는 더욱더 넓어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실행까지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람다 사용 방법인데요. 앞서 제가 보면 오토에서 이야기할 때 이 오토 그 자체만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오토가 또 다른 것과 결합돼 가지고 또 오토의 유용성이 더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토하고 람다가 결합됐을 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샌드를 보는데 아까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람다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만들 때는 이 람다가 이 안에 바로 들어갔었죠. 이게 조건자로, 이 포이치의 알고리즘 조건자로.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오토로 my 람다 펑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람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my 람다 펑트를 이제 조건자로 넣었고요. 만약에 오토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 람다를 담을 수 있는 변수 타입을 저희가 또 지정을 해줘야 되고, 또 람다가 다를 때마다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정해 줘야 되겠지만, 이 오토가 있으면 이게 너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해결됐습니다. 한 번에. 만약 오토가 없었다면 복잡했던 게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실행 객은 아까가 비슷한데요. 일단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아까와 똑같은 객가 나왔죠. 다만 이제 차이점은 앞서는 람다를 그대로 이렇게 조건자로 넣었지만 이번에는 오토를 사용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와 람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 템플릿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테크닉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C++ 플러스 0x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C++ 플러스 0x에서 C++ 언어의 표현력이 증대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오토와 람다가 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로써 이번에 비주얼 C++ 10에 초과된 오토, 스태틱 어저터, 알베럴 레퍼런스, 람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비주얼 C++ 10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C++ 0x도 아직 완전히 표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자료는 일단 MSDN에, 즉 MSDN에 가면 가장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료는 비주얼 C++ 팀 블로그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팀슈트 2010 스터디 블로그에도 오시면 좋습니다. 앞서 두 개, 그러니까 MSDN이나 비주얼 C++ 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영어를 다 잘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영어가 좀, 저도 그렇지만 영어가 약간 떨어지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팀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한글로 또 잘 설명된 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블로그에도 오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저희 팀 스터디 블로그에서는 주로 비주얼 C++ 10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C++ 0x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C++ 0x에 대한 뭐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지금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때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글을 봐주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